소설 인간혁명 8권 제5장 타사. 창가학회 회원이 전국적인 규모로 격증하고 매달 1만 세대 전후의 입회자를 헤아리게 되자 세간은 이른바 절복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사명감에 살아가는 회원의 정열을 타성에 빠진 기성 종교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또 전쟁이 끝나고 우후죽순처럼 발생해 종교 활동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전념한 신흥 종교도 창가학회의 눈부신 절복으로 자신들의 교세가 날로 꺾이는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갖가지 중상과 책동을 시작했다. 창가학회 재건 당시부터 뜻있는 청년부는 타종의 사찰이나 본부 등을 수시로 찾아가 법론을 청해 타종 간부의 간담을 매우 서늘하게 했다. 청년들은 법론하러 가는 곳마다 짧은 시일 동안 도다 조세이에게 배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그들 스스로 먼저 놀랐다. 그들은 법론을 하면서 대성인 불법의 올바름을 똑똑히 실감했다. 청년들은 광선유포라는 미문의 대사업을 생애의 사명과 목적으로 삼아도 후회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각오했다. 도다는 뜻있는 이 청년부들이 타종과 법론 투쟁을 벌이는 일을 장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년들이 대성인 불법의 정통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일생을 종교에 건 전문가인 승려가 법론에 패배하고도 여전히 태연하게 개종하지도 않는 모습이 청년들에게는 참으로 불가사의했다. 아무리 법론에서 이겨도 이래서야 광선유포의 길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 중 한 사람은 도다 조세이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법론 투쟁을 해도 승려를 한 사람도 개종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으면서도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귀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다는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격분하는 청년들을 타이르듯 말했다. 자네들도 깨달았는가? 현대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참으로 말법이라는 말 그대로이다. 옛날에는 그래도 법론에 규칙이 있었다. 패한 자는 이긴 자의 종지로 개종하기로 하고 법론을 벌였지. 진검승부였다. 지금은 져도 졌다고 하지 않는다. 무서울 정도로 교활함이 몸에 배어 그들의 처세술이 되었다. 그것이 현대의 종교계라고 해도 좋다. 그 증거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면 했지. 한 사람도 못 구하지 않는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광선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종의 승려를 한 사람도 개종시킬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이네. 현대의 광선유포는 불행한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제하는 활동이다. 인내심 강하게 1대1로 니치렌 대성인의 참된 불법을 이야기하고 깊이 이해시켜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실천 활동이야말로 창가학회의 사명이다. 그러면 내가 왜 청년부에게 법론 투쟁을 허용했느냐고 자네들은 생각하겠지. 그건 자네들을 위해서이다. 자네들에게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참된 불법의 굉장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네들이 의심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실제로 타종과 비교해보면 일목요연해진다네. 그러려면 법론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다. 자네들의 신심을 강고히 하려고 법론 투쟁을 허용했다네. 사실 산발적인 법론 투쟁이 도처에서 아무리 벌어져도 타종의 승려나 간부는 내심 당황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세간적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뜻있는 청년부들은 청년다운 한숨을 내쉬면서 현대 종교의 추태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의 위대함을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1954년 무렵이 되자 전국적으로 활발한 절복 활동이 전개되면서
타종 사찰의 단가 중에서 이탈자가 속출하는 현상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지방의 어느 사찰에서는 연간 30호에 이르는 단가가 창가학회에 입회해 사찰을 떠났다. 만약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임이 자명했다. 타종 주지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종교상의 문제보다도 생활이 먼저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묘지에 매장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왔으므로 그것이 법률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신문에 호소해 창가학회를 중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인의 체면상 단도가 개종에 이탈하는 문제를 생활의 기반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공공연히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단체를 관할하는 문부성에 창가학회가 폭력적 종교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호소했다. 문부성 종무과는 각 부와 현에 연락해 실태조사를 시작해야만 했다. 창가학회의 활동이 종교법인법 제81조에 있는 공공의 복지를 해치는 이라는 항목에 과연 해당하느냐를 문제로 삼았다. 오늘날 본다면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당시 사회에 호련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창가학회는 완전한 오해와 곡해로 생긴 적의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해도 좋았다. 예를 들면 어느 신문에 신앙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투고해온 질문에 주 3회 회답을 게재했다. 4월 하순부터 창가학회에 대한 일방적인 중상을 자주 거론하면서 학회의 지도는 모두 미신에서 비롯된 망상이라고 회답했다. 담당자는 노자의 사상을 기조로 한 종교와 관련된 작은 단체를 주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연구한 흔적조차 없는 자였지만 신문의 담당자라는 객관적 지위를 이용해 온갖 비방을 계속했다. 그 자신도 이미 절복을 받았으므로 감정적인 반발을 회답에 흘려넣었다. 뜻있는 청년부는 이 사태를 묵시할 수 없었다. 곧바로 신문사와 담당자에게 직접 항의하고 담당자와 법론한 끝에 앞으로 창가학회를 미신, 사교로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거문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담당자는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또 8월 학예 지방지도 때의 절복을 계기로 지방신문 가운데 몰인식한 비판을 요란하게 실어 중상하는 신문이 나왔다. 9월이 되자 어느 신문이 3면 톱으로 중상기사를 크게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이윽고 주요 일간지도 학회를 언급하며 비판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단체의 기관지도 창가학회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어느 종파에서는 9월 5일 승려 100수십 명을 모아 창가학회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창가학회의 망설에 미혹되지 마라 라고 크게 표제를 붙인 기관지 임시증간호를 발행해 같은 파의 모든 사찰에 배포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도다주세인은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어서에 나오는 도문 증상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컨대 삼류강적 가운데 제2류인 도문 증상만이 약속대로 나왔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제1류인 속중 증상만이라고 해서 가정이나 직장, 지인, 친구 등에게 받는 중상 비판이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은 신심을 훌륭히 관철해온 셈이다. 이번에는 타종의 중이나 신문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광선유포 활동의 도상에서 나와야 할 것이 당연히 나왔을 뿐이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비판 중상을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듣자 회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도다는 과연 그럴까 하고 내심 의심하는 회원들의 표정을 알아채고 어서를 꺼내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런 일은 지금 시작된 일이 아니다. 태성인 제세시에는 삼류강적이 총출동해 이런 범난을 만나셨다. 사도초를 배독해보면 당시 도문 증상만이 어떠했는지를 확실히 알 것이다. 도다는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옆에 있는 여자부 간부에게 읽게 했다. 또 연불자가 모여서 첨의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우리들은 아사하리라. 다 읽자 도다는 일동에게 시선을 보냈다. 이대로였다. 대성이는 사도에 유배당하셨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절복하셨다. 그래서 많은 섬 사람들이 차례차례 귀의했지. 이런 상태에 불안해진 타종의 중들은 대성인을 미워했네. 또 연불자가 모여서 첨의하였는데 무엇을 논의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우리들은 아사하리라. 이대로라면 자기들이 굶어 죽고 말 것이라고 했다. 지금 타종의 중들이 품은 불안과 그야말로 꼭 닮지 않았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법사를 없애버리자. 이미 이 지방의 사람들도 거의 따르게 되었으니 어떻게든 대성인을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이미 그 지방의 사람은 대개 대성인을 따르게 되고 말았다고 확인한 셈이다. 그래서 사도의 연불종 지도자들은 가마쿠라에 가서 막부에 호소했다. 이 승이 섬에 있는 한 당탑은 한 채도 남지 않을 것이고 승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외다. 아미타불을 혹은 불에 넣고 혹은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참으로 지금 타종 사람들이 창가 학회를 이대로 두면 우리는 밥을 굶게 된다고 신문을 이용해 소란을 피우고 문부성 같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대로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지금의 소란은 도분 증상만이 틀림없다. 우리 활동도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한다. 앞으로 광손유포가 진전되면 드디어 마지막 제3류의 강적인 참성 증상만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참성 증상만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 만약 퇴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애써 신심해왔는지 이유를 모르게 되고 만다. 그때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바로 그때 영광의 일생이냐 파멸의 일생이냐가 결정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광선육포의 방정식대로 정확히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 침착하게 학회의 방침대로 나아가면 된다. 도다는 마치 남의 일처럼 침착한 모습이었다. 10월 21일 저녁, 어느 큰 신문사의 기자 3사람이 도다에게 면회를 청해 학회 본부에 왔다. 그때도 도다는 응접실에서 태연자약했다. 절복으로 사회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도장 깨기라고는 느끼지 않는지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한 기자가 여러 질문을 한 다음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도다는 가볍게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우리 청년들이 열정에 넘쳐 법론하러 가는 일은 나도 들어서 잘 압니다. 요전에도 도쿄 스미다에서 도쿄도생이 타종의 주지를 꼼짝 못하게 했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한 사찰의 주지나 고승이라는 사람이 젊은이에게 꼼짝 못하다니 너무도 칠칠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행하는 종교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장 깨기 따위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청년이므로 행동에 지나치면 안 된다고 나는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학회의 재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도 노골적이었지만 도다의 회답은 그 이상으로 솔직한 진실을 이야기했다. 일반 회원에게는 회비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학회의 한 달 경비는 20만 엔 정도인데 출판물이나 기관지의 판매, 재무부원의 정제로 충당합니다. 기자들은 자신이 상상하는 종교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외라고 느낀 모양이다. 기사는 10월 26일자 조간의 칠면 톱에 꽤 크게 나왔다. 반향도 컸지만 과연 악의 덩어리라는 식의 엉뚱한 말은 없었다. 기사는 창가학회가 종교법인 인가를 받은 뒤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조직을 언급했다. 그리고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하는 법론의 상황 등을 말하고 또 타종의 주지 등에게도 이야기를 들어 객관적인 기사답게 썼다. 도다와 나눈 일문일답에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도다의 사진과
본부 2층 강당에 있는 불단 주변의 사진을 게재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절복은 신교의 자유를 짓밟는 것으로 창가학회는 파시즘적이지 않느냐라는 다른 종파 승려의 비판을 조금 실었다. 기사 전체로 볼 때는 폭넓게 모은 자료를 비교적 공정하게 취급했지만 학회의 목적이나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교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 15만 세대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창가학회의 존재는 이미 전국적인 사회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가는 각양각색이었다. 회원들은 일본의 밑바닥에서 괴로워하는 불행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되살아날 수 있는 활력을 분기시키고자 활발히 활동했다. 이 모습을 본 세가는 이것을 좌익으로 간주했다. 또 조직적인 활동 형태를 목격한 세가는 이것을 파쇼라고 간주했다. 요컨대 본질적인 실태를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 통념에 따라 안이하게 재단했다. 한편 11월 3일의 본부총회 직후에 NHK에서 취재 움직임이 있었다. NHK는 도다에게 종교학자와 대담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도다는 이 대담 요청을 받았을 때 곧바로 응했지만 일종의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도다가 익숙지 않아서도 아니고 강하게 쏟아지는 세간의 엄한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니었다. 도다는 이 방송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도다는 이 대담을 세간의 호기심을 채울 뿐인 대담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세간에 아첨하는 저널리즘의 편향성은 진실을 왜곡해 세간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할 것이다. 저널리즘의 성질을 간파한 보다는 그런 편향성을 우려했다. 도다는 생각했다. 대담한 종교학자이지만 그 또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과연 얼마나 연구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아마도 기성 종교의 토양에서 성장한 종교학자이고 서양에서 배운 런던 불교의 영향 아래 있는 학자 아니겠는가? 그들은 종교 연구의 전문가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참된 불법에 살고 생활의 터전에서 가치 창조를 실천하는 학회원이 느끼는 행복의 실감을 그들의 이론과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하리라. 도다는 법론이 된다면 그야말로 고마운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단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었다. 그는 대담 요청을 승낙한 직후에 제시된 질문의 항목을 보았다. 역시나 교의에 대한 탐구심보다도 창가 학회에 대한 세간적인 호기심의 바탕을 둔 발상임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었다. 종교 문제를 전쟁 후에 생긴 한 가지 사회 현상이라고 피상적으로 포착하고 그저 그 현상만을 비판하는 것이 이번 대담의 목적인 듯 했다. 게다가 종교학자를 동원해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도다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꼈지만 처음으로 전국에 방송되는 이상 창가학회의 참된 실태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세간에 대한 계몽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또한 현대에서 행하는 절복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11월 26일 NHK 사람들과 종교학자인 대학 조교수 2명이 본부를 방문했다. 일동을 응접실에 맞아들이자 도다가 느닷없이 대담자인 T 조교수에게 말했다. 평소에 말하는 내용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대담은 생각지도 않게 첫머리부터 탁 터놓고 시작되었다. 첫 대면인 T 조교수도 빨려 들어가듯 자신이 2년 전에 종교의 시간이라는 방송을 할 때 일어난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청취자가 그를 도다 회장이라고 착각해 편지를 자주 보내온다는 실없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도다가 불쑥 말을 꺼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쪽은 한쪽으로 철저히 치우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다는
종교는 결코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에는 고적, 천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T 조교수는 놀란 얼굴로 도다를 물끄러미 보고 말했다. 격렬하군요. 도다는 니치렌 불법의 진실과 그것을 실천하는 창가학회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했지만 T 조교수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T 조교수는 도다에게 현대의 많은 여러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도다는 니치렌 불법의 교리상에서 종교의 실태를 명확히 하는 학회의 자세를 단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종교와 인간의 행불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민중이 행복의 실증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초대 회장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시안적, 원시안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시안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도쿠가와 막부를 쓰러뜨린 지사들은 모두 가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에 서서 활동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가정과 자신도 행복하고 그것이 인류와 사회에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문제는 그 행복입니다만 양자가 행복론을 서로 주고받았지만 T 조교수에게는 도다가 말하는 절대적 행복이 관념적 법렬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여기서 녹음 준비가 끝났다고 알려오자 정식으로 방송에 들어갔다. 실은 이 단체의 이름을 창가학회라고 부르는데 가치를 창조하는 학회, 뭔가 어려운 학술단체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대담은 명칭 문제부터 들어갔다. 당시 세가는 그만큼 창가학회의 명칭에 대해 기이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조대 회장은 소다 박사의 가치론을 10년 동안 품속에 간직하고 연구하셨습니다. 조대 회장이 가장 고민하신 부분은 진리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리는 인식의 대상이고 가치는 미, 이, 선이지 진, 선, 미가 아니다. 경작에서는 이의 가치를 중시한다. 하지만 철학계에서는 이의 가치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진리를 가치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철학계의 큰 잘못이다.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학의 체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상의했는데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이상이겠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의 가치를 창조하려면 미의 가치도 창조해야 하고 선의 가치도 창조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가치를 창조하는 일은 인격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의 학설이 창가 교육학 체계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가학회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창가학회라는 이름은 초대 회장과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가치, 종교적 값어치를 새로이 만든다. T 조교수가 이렇게 말하자 도다가 이런 제안에 부정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힘으로 훌륭한 미, 이, 선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뜻이지 종교적 가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교의 힘으로 인격의 가치를 새로이 창출한다. 인격 가치를 창조한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그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용으로는 요컨대 이의 가치, 미의 가치, 선의 가치, 이것을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미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선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힘 자체를 참된 종교의 힘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바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창출한 그 사람의 기분을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 말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종교의 목적이기도 한 셈이군요. 그러면 교단이 목표로 삼는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문제는 다시 행복론으로 돌아왔다. T 조교수는 행복이라는 현실적인 실감에까지 의문을 느끼는 듯 했다. 도다는 미이선의 가치가 모두 갖추어져 모이고 신앙의 극치에 이르면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사는 것 자체가 마음속으로 기쁘고 가득 넘치는 생명력이 몸에서 솟아난다. 그때 인생의 진실한 즐거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 조교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행복감, 기쁨에 어째서 가치가 있는지요? 도다는 이때 불개만은 나타내기 어려운데 라는 어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그래서 도다는 어본전에 귀의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강한 생명력이 솟아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창가학회이다 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본존이라는 말을 듣자 각 종파의 본존을 들먹였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종파가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는 말이군요. 당신 것이 진실하다고 주장하고 싶겠군요. 그렇습니다. 도다는 교리상의 종교 비판을 일부러 피했다. 조교수 정도의 종교학자조차 오중상대나 삼중비전 등의 원리와는 전혀 연이 없는 사람들임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비판이 되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누구도 간단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수님처럼 종교에 그다지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30명이나 50명 정도 모여 종교 비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농업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듯이 각 종파에서 100집이면 100집을 선발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1년째에 그 100집이 어떻게 되고 2년째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10년쯤 조사하게 하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 종교가 좋다고 말해도 우리 본존이 좋다고 말해도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실험 증명을 해보면 일목요연해집니다. 참으로 훌륭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각각의 경우에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려는 태도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종교를 과학적으로 실험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종파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종파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연 그대로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10년쯤 착실히 연구하면 종교의 실태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아무거나 신앙하면 좋다는 것이 지금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입니다. 실생활에서 말 그대로 행복을 얻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 교수는 실험 증명에는 찬성했지만 행복의 실체 그 자체가 어떤 것이냐가 되자 어디까지나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여전히 관념적 행복론을 고집했다. 도다는 절대적 행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된 현대 사회의 절망적인 깊은 병근을 생각했다. 도다는 현대를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설령 그런 행복으로 만족한다 해도 내세를 생각하면 올바른 종교를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에서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미신으로 결론 짓지만 이 세상에서 죽고 끝이라면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걱정이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에는 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언하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는 또 태어나야 합니다. 그 내세의 행복까지도 계산에 넣는다면 이 세상의 행복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도 권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다는 신앙에서 병이 나았다.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본존의 힘의 증거이지만 그것은 아직 상대적 행복에 불과하다. 그 뒤에 현세도 내세도 살아있는 자체가 즐거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절대적 행복의 경지가 실재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회장님이 말하는 그런 절대적 행복은 다른 종교로는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다의 신앙 체험으로 뒷받침된 강한 확신이었다. 도다의 단정적인 대답을 듣고 조 교수는 절복이라든지 타종과 벌이는 법론이라든지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옮겼다. 대담은 깊게 들어가는 듯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 대담은 11월 28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NHK 제2방송 종교의 시간에 방송되었다. T 조교수와 O 조교수의 비판적 대담이 앞뒤로 더해졌으므로 약 30분에 걸쳐 녹화한 도다와의 대담은 20분으로 정리 축소되었다. NHK로서는 창가학회에 대한 세상의 관심에 부응하는 데 불과했지만 도다는 일반 청취자에게 종교적 지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에 관해서는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성의 종교 개념에 따라 창가학회를 기이한 눈으로 보는 현상에 대해 학회야말로 불교의 정통파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학회의 현상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했다. 도다가 굳이 타종과의 차이를 명확히 밝힌 것은 기성 개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반발적인 여파가 앞으로 더욱 높아지리라는 점도 예견해야 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이해시키는 일의 곤란함은 곧 광선유포의 진한함을 뜻했다. 도다는 드디어 세간의 몰이해에 도전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알고 결심을 굳혔다. 앞길이 다사다난할 것임을 자각한 도다는 조종간을 더욱더 세게 움켜쥐고 또 활달하게 조종했다. 도다의 이런 예견은 정확히 적중하는데 십수만의 회원을 지키면서 난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도다의 신중한 대처는 극히 심로가 많아 그야말로 남몰래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생명을 깎아 전개하는 투쟁이었다. 도다는 그런 사회에 대응하고자 12월 13일 재빨리 섭외부를 설치하고 야마모토 신이치를 섭외부장으로 임명했다. 또 광선유포의 전진에 걸맞게 여러 차원에 걸친 문화활동을 펼치고자 섭외부보다 한 달 빨리 문화부를 설치했다. 문화부장에는 남자 청년부의 제1부대장 스즈모토 미노루를 발탁해 임명했다. 도다의 눈은 끊임없이 방심하지 않고 안팎을 살폈다. 예리한 판단을 바탕으로 주저없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광포의 도상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쟁 후 9년, 회장에 취임한 이래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다. 1955년 원단, 도다 조세이는 제자들과 함께 본부의 강당에 모였다. 끝까지 투쟁한 1954년을 보내고 맞이하는 원단이다. 첫 근행에 모인 지구부장 이상의 간부는 얼굴 가득 희색을 띠고 새로운 해의 대약진을 서로 다짐하면서 기원했다. 도다는 이때 시 한 수를 벗다. 묘법, 광포의 여로는 멀지라도 함께 격려하고 다 함께 나아가리라. 강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시를 자기 마음에 새기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차례로 낭송했다. 도다는 그 낭송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도다는 아직도 아득히 머나먼 광손유포의 여로를 생각했다. 드디어 다사다난한 여정에 들어선 앞길을 바라보면서 도다의 통절한 소원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이 머나먼 장정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이 몇 년간 세찬 물줄기가 둑을 터뜨리는 듯한 학회의 약진에 대다수 동지는 이대로 회원수가 급증 일로를 걸어 광선유포의 결승점에 다가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광선유포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도다로서는 이 약진에 도취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다. 싸워야 할 적이 너무나 많았다. 또 내해에서 드디어 대양을 향해 출항하는 때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면 생각지 못한 다난과 만날이라는 점도 각오해야만 했다. 다사인 것은 괜찮다. 그것이 광선유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토대를 다지는 일이라면 마다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난에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단은 광선유포의 여정이 머나먼 길임을 가르쳐 성급한 전략을 머릿속에 그리는 간부들을 훈계하고자 이 시를 보냈다. 닥쳐올 다난을 현명하게 극복하려면 학회는 어디까지나 화합승의 집단이어야 한다. 참된 단결은 엄격한 규율 따위로 유지될 리 없다. 머나먼 원정의 여로를 사이좋게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내지 않고 나아가 힘차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일이야말로 간요일 터이다. 지금 15만 세대가 넘는 학회원을 날개에 품은 뜨겁게 자각한 도다의 마음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를 생각했다. 그리고 원단의 이 시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체였다. 본부에서 첫 근행을 마치자 그대로 도다 일행은 열차를 타고 총본산에 갔다. 산문에는 이미 섣달 금음날 저녁부터 등산한 남녀 청년부원 1,800명을 대표해 청년부 순회가 도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2일 오전 10시부터 리쿄보에서는 이사실, 각부 부장, 지부장, 청년부 참모실 멤버 등 약 40명이 모인 가운데 1955년의 연간 행사를 검토하는 회의가 열렸다. 예정된 행사에는 예년에 없이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1955년의 최대 사업인 1,000명을 수용하는 봉안전 건설도 이때 결정을 보았다. 도다는 1월 5일까지 총본산 리큐보에서 기거했지만 극히 바쁜 연초였다. 그동안 등산한 회원의 수는 약 1만 명에 달했다. 매일 저녁의 질문회를 비롯해 법주 등에 대한 신년 인사, 승려의 초대, 소아소승의 초대, 전국의 회원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만나 지도하는 등 조금도 쉴 겨를이 없었다. 연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다.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백설에 덮인 후지산의 수려한 봉우리가 뚜렷이 보였다. 이런 가운데 4일 오후 1시가 지난 시간 생각지도 못한 가슴 아픈 사건이 돌발했다. 후지역 플랫폼에서 일어난 사고로 청년부 수송반원 한 명이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다. 1월에는 어느 열차나 넘칠 듯한 승객으로 혼잡했다. 등산회에 참가한 학회원은 이런 열차에 올라타려고 플랫폼에서 대기했다. 13시 10분에 도착 예정인 열차가 6분 늦게 도착했다. 10,000원이었다. 등산자 300명이 이 열차에 나누어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열차의 2호차를 담당한 수송 반원은 야마노우치 도시이코였다. 야마노우치는 복잡한 플랫폼에서 활발하고 민첩하게 등산의 참가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2호차 승강구로 생각되는 흰 선을 따라 두 줄로 모두 정렬한 뒤 앞쪽에는 아이 몇 명을 나란히 세우고 열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열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발판까지 사람으로 가득한 승강구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뛰어내렸다. 단체 승객인지 2호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잇따라 끝없이 이어졌다. 다른 객차에는 플랫폼에 대기한 학회원이 척척 올라타기 시작했지만 이 2호차에서만 아직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겨우 승차를 시작하자 이내 발차를 알리는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맨 앞에 아이들을 세웠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헤어지는 가족이 나왔다. 열차 안에서 부모를 찾아 외치는 아이의 소리가 울렸다. 플랫폼에 남은 부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하며 외쳤다. 야마노우치 도시이코에게도 4명의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다. 야마노우치는 급히 열차에 뛰어올라 아이를 찾아내어 플랫폼으로 내려와 부모에게 인도했다. 열차는 서서히 속력을 내고 있었다.
야마노우치에게는 승차시킨 학회원을 도쿄까지 무사히 수송할 책임이 있다. 급히 승강구의 발판에 올라탔다. 사고는 이 순간에 일어났다. 야마노우치는 승강구 발판의 철봉을 한 손으로 잡았지만 열차의 속도는 어느덧 빨라졌다. 한쪽 발을 헛디딘 야마노우치는 발판과 플랫폼 사이의 좁은 공간에 끼게 되었다. 앗하는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다.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야마노우치의 몸은 다리에서 몸통으로 열차와 플랫폼 사이로 말려 들어갔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열차 앞쪽으로 뛰어왔다. 잠시 후 열차는 겨우 정지했다. 야마노우치 도시이코의 몸은 철로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구출도 간단하지 않았다. 영무원 몇 명과 수송반 청년이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열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곧바로 야마노우치를 플랫폼으로 옮겼지만 창백한 얼굴에 의식이 없었다. 역에서 준비한 들것에 실어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도중에 야마노우치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식을 회복했는지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제를 하는 듯했다. 곁을 따르는 수송반 청년은 야마노우치의 귀에 얼굴을 갖다 대고 말했다. 무얼 말하고 싶은가? 이때 야마노우치는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똑똑히 말했다. 광선 유포입니다. 병실에 누운 야마노우치는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지고 호흡이 거칠었다. 의사가 진찰하러 왔다. 이름을 묻자 가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나이는 하고 물으니 18살이라고 대답했다. 한창 청춘으로 입회하고 겨우 8개월이 지난 무렵이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여기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더라도 빈사 상태의 중상자이다. 의사는 장비가 좋은 시립 후지중앙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수송반 청년들은 야마노우치를 다시 구급차에 실어 옮겨야 했다. 1월의 후지중앙병원은 한산했다. 텅 빈 낡은 병실은 더 한층 춥게 느껴졌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때문인지 야마노우치의 창백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듯 했다. 따라온 수송반 청년들은 열심히 창제를 계속했다. 사고 발생 직후 후지역에서 전화로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있는 수송반 담당 간부인 사와다 류이치에게 사고를 보고했다. 사와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리교보 2층으로 달려가서 도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도다는 뭐라고? 라고 외치고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제1부대장인 스즈모토 미노루를 불러 엄하게 지시했다. 지금 곧바로 병원으로 가라. 목숨에 관계되는 중상인 듯하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떠한 치료 수단이라도 즉각 써야 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잊지 말고 내게 연락하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내 귀여운 제자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의식이 있으면 도다가 옆에 있다고 말하게. 스즈모토가 병실에 들어가 보니 야마노우치는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외상은 보이지 않고 복통을 호소하듯 고통스러운 듯이 몸을 구부렸다. 호흡도 고르지 않았다. 내장 파열인 듯했다. 청년들은 열심히 창제를 계속했다. 창제를 하니 창백한 얼굴에 붉은기가 살짝 돌아왔다. 창제를 더욱 계속하자 거무칙칙한 퍼런빛이 사라지고 평상시처럼 불그레한 얼굴이 되었다. 의사가 혈압을 재자 입원할 때 60이던 혈압이 120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의식은 언제까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에 걸쳐 이런 상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도다에게 보고했다. 도다는 단좌한 채 가만히 보고를 기다렸다. 그리고 혈압이 회복되었음을 알자 옆에 있는 간부를 돌아보며 말했다. 꼭 살리고 싶다. 나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
이때 도쿄에 있는 야마노우치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부모는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밤이 되자 누마즈에서 혈액형이 O형인 사람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총본산에서도 청년부원 6명이 수혈을 자청해서 도착했다. 창제 속에서 수혈을 계속했다.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악화되었다. 청년들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생명을 지속시키려고 진지하게 창제했다. 오후 11시 30분, 부모가 병실로 달려왔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부모와 청년들의 창제 속에서 조용히 금세의 마지막 불꽃은 완전히 타버렸다. 18살의 수송반원 야마노우치 도시히코는 5일 오전 1시 7분 끝내 세상을 떠났다. 야마노우치는 상쾌한 미소마저 띈 듯한 안온한 상이었다. 죽음을 알리는 전화가 리쿄보에 걸려왔다. 도다는 자려고도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소용없었다는 말인가? 가엾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도다는 비통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고 사색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 옆에 있는 간부들에게 예리한 눈길을 보냈다. 자, 알겠는가? 법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야마노우치 도시히코의 죽음은 참으로 고귀한 죽음이다. 지부장을 거행하자. 야마노우치가 소속된 나카노 지부의 지부장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자. 곧바로 준비하게. 그렇다 해도 얼마나 다기지고 훌륭한 청년인가. 너무도 애석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엄청난 슬픔이 도다의 오체를 덮쳤다. 도다는 약간 격한 어조로 말했다. 야마노우치의 유골을 우리 집안의 묘에 묻어주겠다. 그 무렵 신문에는 겨울 등산으로 청년들이 조난당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었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바로 가까운 후지산에서 등산 중에 눈사태를 만나 대학생 1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이해 초까지 청년 남녀, 고교생 등이 겨울 등산에서 조난사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또 젊은 남녀가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지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8살의 야마노우치 도시히코의 죽음은 이들 젊은이의 죽음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죽음이었다. 구세의 유일한 법리를 믿고 그 불법의 실천자로서 맞이한 고귀한 죽음이었다. 야마노우치는 법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죽었다. 니치렌 대성이는 법화경의 시인 명종, 위천 불수수,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 천불이 손을 주시어의 실천자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셨다. 그야말로 이 경문대로 광선유포의 사명을 관철하고 떠난 야마노우치를 부처는 틀림없이 순식간에 받아 안으셨으리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총본산에서 이 일에 귀경하여 도쿄에서 야마노우치의 죽음을 알았다. 그는 뜻있는 청년부가 맡긴 부의를 지참해 8일 야마노우치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도다를 대신해 유족을 열심히 격려했다. 야마노우치 도시히코의 나카노 지부장은 1월 9일 정오부터 이케부쿠로의 조사이사에서 거행되었다. 여러 추도사는 야마노우치의 인품과 청년부원으로서의 깨끗한 신심을 말해주었다. 입회 8개월째인 야마노우치는 가정에서 부모와 동생 4명을 부양했다. 당시 직장을 잃은 아버지는 시내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임시직으로 일해서 일가의 생계를 지탱했다. 여동생 하나는 중증 심장 판막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최근 기적적으로 쾌유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니만 입회를 주저했지만 야마노우치는 어머니에게 상냥한 아들이었다. 과묵한 그도 어머니에게 입회를 독촉하듯 자주 이야기했다. 어머니, 이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 함께 신심을 하시죠. 어머니까지 일하는 것은 고맙지만 될 수 있으면 집에 계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어머니도 착실히 신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원단 아침 처음으로 어본존을 향해 창제했다.
코타츠 안에서 그 모습을 본 도시이코는 깜짝 놀라면서도 얼굴 가득 기쁨에 넘쳐 말했다. 오늘 어머니의 안색이 평소보다 훨씬 좋네요. 어본조님을 배려했으니까 다른 거예요. 입회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날이다. 야마노우치는 친구 집을 돌고 오겠다고 유쾌하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몇 사람 친한 친구 집을 방문하고 밤늦게 돌아왔다. 그 뒤로부터 사흘 뒤에 사고를 당했다. 2월 20일 제3주 등산회 때 야마노우치 도시이코의 봉안식이 총본산 객전에서 거행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도다 가문의 묘소에 안치하기 위해서다. 이날은 아침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경내에 가차없이 들이치며 휘몰아쳤다. 봉안식은 오전 9시부터 시작했는데 30분쯤 지나자 두터운 비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바람이 구름을 날려버리고 그 뒤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흰 눈이 덮인 후지산은 웅대한 모습을 겨울 하늘에 뚜렷이 드러내고 매화나무 숲의 꽃망울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의를 뜻하는 검은 리본을 단 제7부대기 아래 유족과 수송반원 그리고 이날 등산한 사람 등이 객전을 메웠다. 수송 담당 부대장, 남자부장, 청년부장의 인사가 있은 뒤 도다가 친한 사람에게 호소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제 기차 안에서 기요하라 지도부장이 질문하기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에서 중요한 것은 상락 아정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고, 공, 무상, 무아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대승교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어 상락 아정을 세웁니다. 상은 영혼을 나타내고, 아는 나를 나타내고, 낙은 즐거움을 나타내고, 정은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부처 생명의 본질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보살에 배치하면 상행은 아, 무변행은 상, 안립행은 낙, 정행은 정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활할 때 아,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면 생명론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 아무래도 오본전을 배려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야마노우치 도시이코의 죽음에 대한 도다의 통절한 추도사를 기대한 청중은 갑자기 생명론을 설하는 그의 모습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도다는 입을 다문 채 야마노우치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열듯이 야마노우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마노우치군은 죽고 말았습니다. 야마노우치군의 생명은 대우주 속에 녹아들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독일의 전파도, 영국의 전파도, 미국의 전파도, 중국의 전파도 있습니다. 또는 NHK의 전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들은 겹치거나 합쳐지거나 하지 않고 서로 조금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후의 모든 생명은 우주에 녹아들어 조금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아는 상주함으로 야마노우 지군의 육체도 정신도 없이 스스로 업보를 느끼면서 우주 생명 속에 녹아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은 상태라고 해도 좋습니다. 불행한 상태로 죽으면 마치 개가 쫓겨 도망치며 안다라고 금방이라도 따라잡힐 것 같아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목의 힘은 위대합니다. 괴로운 업을 느끼는 생명을 마치 아름다운 꽃밭에서 노는 듯한 편안한 꿈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마노우치 군도 창제의 힘으로 구제되고 꽃밭에서 노는 듯한 경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사후 생명의 실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깊이 깊이 신심에 힘써서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명랑하게 인생을 꽃밭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도다는 야마노우치 도시히코의 사고사를 깊이 슬퍼했지만 그의 성부를
꿈에도 의심치 않았다. 도다는 선업이 무거워서 금생에 다하지 않아 미래에 지옥의 고를 받게 될 것을, 금생에 이 같은 중고를 만나면 지옥의 괴로움은 금방 사라지고 죽으면 인천, 삼승, 일승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라는 전중경수 법문의 실증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도다는 야마노우치의 무거운 선업을 슬퍼했지만 순수한 신앙 실천으로 지옥의 괴로움이 금방 사라졌음을 영원한 생명상에서 확신했다. 도다의 말이 음울한 슬픔을 깨끗이 털어냈다. 야마노우치가 좋아한 학회가를 차례로 부르는 가운데 동지인 청년에게 안긴 유골은 동지의 노래 합창소리에 감싸여 도다의 가문의 묘소로 향했다. 아버지의 손으로 야마노우치의 유골을 묘소에 안치하고 이날의 봉안식을 마쳤다. 묘지는 이윽고 준엄한 정적으로 돌아갔다. 입종 703년, 1955년은 연초부터 다사다난하리라 예상했지만 1월 하순에는 간사이에서 참으로 혐오해야 할 사건이 종문 안에서 일어났다. 훗날 랭게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이다. 오사카시에 있는 1년 정종 랭게사가 S주지 이름으로 지금까지 창가 학회원에게 하부한 어본존을 모두 즉각 반환하라 라고 1월 27일부로 하루키 세이치로 오사카 지부장에게 통고해왔다. 이것은 어본존에 관한 중대 문제이다. 도다조세이는 이 무렵 간사이에 있었다. 1월 22일 아침 시코쿠의 구치 지구총회에 참석하고자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를 떠났다. 그리고 총회가 끝난 뒤에 간담회에서 현지 간부 외에 시코쿠 각 사찰의 승려 11명이 참석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총본산의 호소이 세이도 소무부장도 참석했다. 총회도 간담회도 성공리에 끝나고 시코쿠 광선유포를 향한 승속 일치의 정신으로 나아갈 체제가 정비되었다. 도다 일행은 22일 늦은 밤 열차를 타고 고치를 출발했다. 23일 이른 아침에 다카마스에서 연락선을 타고 우노에서 다시 열차로 갈아탄 일행은 정오가 지나 오사카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길로 오후 1시부터 오사카 나카노시마 중앙공회당에서 열리는 서일본 세계지부 연합총회에 참석했다. 1만여 명의 회원은 공회당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장외까지 넘쳤다. 급격히 약진하기 시작한 오사카, 사카이, 야메 등 서일본 세계지부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다. 지부 간사를 비롯한 신임 간부의 인사 발표와 지부의 새로운 편성 등 조직 확대가 발표되어 약진하는 환희가 공회당 안팎에서 소용돌이쳤다. 지부장 3명이 의기양양하게 인사한 뒤 도다는 절대적 행복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 사바세계가 적광토가 되어 무엇을 해도 즐겁다는 경애가 됩니다. 그것을 성불이라고 하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행복은 이 신심으로서만 비로소 달성됩니다. 도다는 모인 회원들의 행복을 바라며 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총회에는 시코쿠 때와 마찬가지로 간사이 제8포교구의 승려가 참석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랭게사의 S주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S주지에게는 현지 간부가 사전에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호소의 서무부장도 연락했으므로 S주지도 참석하겠다고 확약했다. 랭게사와 창가학회 오사카 지부 사이에는 처음부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도다는 이때 간사이의 많은 승려도 함께 모여 S주지와 간담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총회가 끝난 뒤의 간담회에도 S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다. S주지는 지금까지 2번의 총회에도 초대받았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랭게사도 공습을 받아 소실된 사찰이지만 다행히도 토장은 피해를 면해 거기에 어본존을 수여했다. 작은 토장이다. 오사카에서 창가학회의 본존 유포가 급속히 진척되면서 이 임시 본당은 너무도 비좁아졌다. 신입 회원을 데려온 소개자들은 토장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도다주세에 있는 1954년 여름에 랭게사를 방문해 앞으로 늘어날 오사카 회원을 위해서도 또 랭게사를 위해서도 본당의 재건을 요청하고 자금도 학회에서 부담해 공량하겠다는 적성을 S주지에게 피력했다. 그러나 S주지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창가학회에 대한 편견은 그의 일상 행동에도 가득했다. 종문의 승려 중에는 S주지처럼 창가학회를 햇병아리로 간주하고 편견을 품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 햇병아리가 오사카에서 활발히 활동을 개시해 그때까지 게으르게 잠자는 종문을 뒤흔들었다. S주지는 그것이 달갑지 않았으리라. 광선유포의 진전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창가학회의 행동을 비판해 마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모두 아는 도다는 총회 때 S주지와 간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주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총회가 끝난 뒤 간담회 석상에서 도다는 마침내 각오를 정했다. 도다는 많은 승려와 학회 간부 앞에서 발언했다. 현 상태라면 오사카의 광선유포 도상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오사카에 새 사찰을 시급히 건립해 간사의 대졸복에 법성으로 삼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랭게사에는 일절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귀담아 듣던 사람들은 도다의 완강한 결의를 듣고 순간 놀란 기색을 띠었다. 하지만 평소 S주지의 언동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도다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랭게사에 대한 창가학회의 결별 선언이었다.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S주지는 1월 27일 하루키 오사카 지부장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풍문에 따르면 사찰 참배를 엄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학회의 방침이라면 위와 같은 일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찰에 참배하러 오는 학회원 여러분에게는 그 취지를 이쪽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랭게사에서는 학회원이 소개하는 수계 및 법요를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금년 1월 하순에 랭게사에서 담당한 학회원 신도를 명부에서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따라서 1952년 2월부터 1955년 1월 23일 사이에 하부한 어본존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일 이후부터는 명부가 없으므로 반납자의 성명, 이유 등 기입을 생략하고 어본존의 채수만 따져서 반납을 받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창가학회와의 대결을 의도한 도전장이었다. 반납을 강요한 어본존 숫자가 수천 채였다. S주지는 간사이의 승려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자 간사이 각 사찰의 총대표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아직 상세한 사정을 모르는 전국 사찰의 승려에게도 호소하려고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다. S주지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본존 반환을 강요하고 말았다. 이것은 종문의 중대사였다. 또 오사카 회원에게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도다는 이 사태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일을 저지르는 주지를 종문에서 추방하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도다는 뒷수습 대책을 세우고 회장 이하 5명이 연서해 S주지의 폭거를 탄핵했다. 종문에서 추방당했다고 낱낱이 보고하는 문서를 니쇼를 비롯한 종문의 최고 순회 앞으로 2월 5일부로 제출했다. 또 그와 동시에 청년부는 행동을 일으켰다. 청년부는 S주지의 악행을 추궁하고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S주지는 사자신중의 충이고 파화합승의 불적이라고 단정했다. 또 악승의 추방을 호소하는 의견 청취서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국 1년 종종 사찰 가운데 77개 사찰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서를 들고 각 사찰 승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은 37개 사찰은 13일까지 의견 청취를 모두 종료했다.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어 북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남으로는 규슈에 이르기까지 한 개의 사찰도 남김없이 찾아다니면서 S주지의 책동을 막았다. 그리고 광선유포에 대한 창가학회의 열정과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1952년의 가사하라 사건 때와는 달리
거의 모든 승려가 승속일체의 견지에서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나타낸 일은 창가학회의 존재와 활동이 종문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되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였다. 간사이 제8포교구의 9개 사찰의 승려는 2월 21일에 전국의 사찰에 경문을 보내 S주지의 어번존 반납 청구를 취소하고 랭게사 주지의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를 연서로 발표하게 이르렀다. 또 총본산 종무원은 2월 16일 S주지의 반납 청구는 부당하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도다 조세이에게 통달했다. 그러나 S주지는 이런 조치를 모두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랭게사 신도 유지의 이름으로 문서를 거듭 발행해 반창가 학회의 준동을 시작했다. 오사카 지부 회원에게 악선전을 하고 공작을 펼쳐 몇 사람을 창가학회에서 이탈시켜 렌게사 강중의 신도로 삼았다. 그리고 상주 어본존을 하부하겠다는 등으로 유혹하면서 더욱 그 손을 뻗기 시작했다. 총본산 종무원은 렌게사에 대해 상주 어본존 하부를 당분간 금지한다는 통달을 발송했다. 또한 창가학회는 2월 10일 S주지의 책동에 편승해 앞잡이가 되어 활동한 학회원 11명을 제명 처분했다. 다행히 전국 사찰의 승려는 창가학회의 정의를 인식하고 각지에서 랭게사를 탄핵하는 봉화를 올렸다. 심지어 가사하라 지코마저도 보행이 불편한데도 노구를 이끌고 기후현에서 오사카까지 가서 S주지를 추방하는 데 앞장섰다. 랭게사의 불법 행위와 폭거는 날이 갈수록 선명히 드러났다. 3월 상순 총본산 종무원은 S주지를 1계급 강등시키고 시가현 묘조사로 전근을 발령했다. 그러나 S주지는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인사명령을 총본산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랭게사 단신도의 이름으로 전국 사찰의 승려 및 신도를 향해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소책자를 발송하고 끝까지 항쟁하겠다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계속 아우성쳤다. 이러는 동안에 도다 조세이는 1월 23일 서일본 세계지부연합총회 때 발표한 오사카의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도다는 시내에 있는 여관 하나를 매입해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하고 개축을 서둘렀다. 4월 11일 조묘사라고 명명한 새로운 사찰의 낙성 입불식을 열었다. 총본산에서는 법주 니쇼를 비롯해 관계 승려가 참석하고 도다 회장을 비롯해 하루키 오사카 지부장 이하 현지 간부가 기쁜 표정으로 모였다. 오후 1시부터 성대한 식전이 거행되었다. 랭게사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운데 오사카시 거주 회원에 대한 도다의 배려는 급속히 열매를 맺었다. 간사이 회원에게 랭게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S주지의 몸부림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광선유포의 대도에서 이탈했다. 그의 만심은 이윽고 자신을 망치는 길로 직진했다. 이처럼 번잡한 타사가 서일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북일본의 설국 홋카이도에서도 동시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돌발했다. 광선유포 활동의 최첨단을 걷는 오타루에서 미노북의 1년종 승려와 격돌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단이 니치렌 불법의 정통을 계승하는지를 묻는 대법론으로까지 발전하여 급전직하로 창가학회의 정의를 공개석상에서 입증했다. 도다주세이는 민첩하고 과감한 행동력을 발휘해 동분서주하는 바쁜 나날을 맞이해야만 했다. 1955년 새해가 밝으면서 창가학회는 바야흐로 다사다난한 파란에 용감히 도전한 셈이다. 도다가 만년에 펼친 활동은 이 무렵부터 점차 사회의 몰이해와 대결하는 양상을 현저하게 띠게 되었다.